여러분 많이 기다렸죠? 우리가 혁신적인 방법으로 국외문화재 보호제도에서 공부를 해보도록 했죠. 이렇게 온라인 강의로 시작을 하니까 여러 가지 낯선 부분도 있지만 이것을 잘 활용한다면은 우리가 오프라인 강의보다도 더 높은 교육 성과를 올릴 것이라고 확신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과 제가 이렇게 협력을 더해서 소통의 어떤 양적, 질적 측면을 좀 높이고 그리고 우리가 매주마다 실감나는 교육 성과물을 남기기 위해서 노력을 한번 해봅시다. 오늘 첫 번째 강의에서는 무엇을 보존할 것인가에 대해서 일단 발제를 할 겁니다. 그리고 그 강의 말미에 여러분들이 무엇을 또 참여해서 할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또 내가 제시를 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적극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관리학과 커리큘럼에서 국외문화재 보호제도가 차지하는 비중, 그 중요성에 대해서 생각을 해봅시다. 세 가지로 논점을 잡아봤는데, 첫째로는 문화재 보호 제도에 대한 국제적인 그 규범 체제를 이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understanding. 그 이해라는 것은 그 법령의 어떤 텍스트를 이해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법령이 이면에서 작동되고 있는 정책적인 측면, 그리고 사회, 정치, 과정의 흐름에 대해서 우리가 읽을 줄 알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문화재 보존 제도에 대한 현행 국내 시스템에 대한 비판적인 생각을, 비판적인 질문을 제기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법령이 있다고 해서 그대로 집행을 하거나 법령을 수정하지 않고 그대로 강행하는 것은 발전이 없습니다. 이 법령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파악을 할 수가 있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여러분들이 공부하고 있는 국외문화재 보호제도가 매우 중요한 교과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문화재 보존 제도에 대한 어떤 진화하는 정책을 통찰력 있게 관찰하는 능력,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요구되는 중요한 역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방식의 수업을 해야 할 것이냐, 그 전략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첫째로는 아주 중요한 국제적인 문서라든가 법령의 텍스트를 우리가 면밀하게 읽어보아야 합니다. 특히 유네스코에서 채택된 중요한 그 협약들이 있습니다. 즉 1972년도에 세계 문화 및 자연유산의 보호에 관한 협약, 그리고 2003년도 무형문화유산 보호에 관한 협약 등 역사적인 협약들을 우리가 반드시 읽어야 하는데, 대부분의 경우는 한글로 번역된 것을 읽다 보니까 그 내용의 어떤 진면목이라든가 내용이 깊이 있는 문제의식을 갖지 못하고 그저 그냥 읽고 지나가는 수가 많습니다. 그 영어 원문을 읽어가면서 어떤 문법적인 구조라든가 그리고 그 영어 원문에서 사용되고 있는 단어의 어떤 그 선택, 이런 것을 생각해 보면은 그 내용을 통찰력 있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가장 기본적인 질문에 답을 해야 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한 학기 동안에 3개 또는 4개의 질문을 제시받았습니다. 첫째는 무엇을 보존할 것이냐, 누가 보존할 것이냐, 왜 보존할 것이냐, 그리고 어떻게 보존할 것이냐. 이러한 기본적인 질문에서부터 파생돼 가지고 그러한 각 어떤 그 거대 담론과 연관된 아주 작은 질문들을 여러분들이 할 수도 있고 답변할 수도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러한 어떤 학습 과정으로서 얻어진 기본적인 지식을 잘 관리하는, 구조화하는 작업, 오거나이제이션, 이러한 노력이 필요한데, 여러분들이 이러한 텍스트를 읽고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고 그리고 그를 통해서 얻어진 지식을 잘 관리하는 세 가지 과정을 이번 학기에 체계적으로 진행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목적은 어떻게 문화유산을 잘 보존할 것이냐라고 하는 목적의식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네 가지의 질문에 답변을 하고 네 가지 접근을 해야 하는데, 첫째로는 무엇이 보존되어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보존 대상을 설정하는 것입니다. 보존할 필요가 없는 것도 있고 또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것도 있지만, 이것이 인류 문명사 그리고 우리 민족에게 어떤 중요성을 가지고 있느냐를 우리가 판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출발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누가 그러한 책임을 지느냐, 누가 보존하느냐, 중앙정부만이 그 책임을 지느냐, 아니면 지방자치단체 또는 소유자, 아니면 이해 당사자, 시민사회, 이러한 각 이해 당사자들의 책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어떻게 보존할 것이냐, 보존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목록을 정하고 목록에 있는 각 카테고리별로 독특한 성격에 따라서 보존 방식을 선정해서 이것을 경우에 따라서는 법을 정하고 또는 정책적인 어떤 수단을 통해서 그리고 민간 기업의 참여를 위해서 통해서 이러한 문화재가 보존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왜 보존할 것이냐, 즉 문화유산 가치의 외부 효과죠. 즉 문화재의 본질적인 가치를 보존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문화재를 통해서 공동체가 형성이 되고 정치 과정에서 국가통합, 민족통합을 이룰 수가 있고, 그리고 경제적 가치, 즉 어떤 소유자라든가 지역사회, 국가의 어떤 금전적 가치의 어떤 부가 창출되는 그런 과정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야 합니다. 문화재 보존 대상의 설정, 즉 무엇이 보호되어야 하냐라고 하는 질문은 매우 중요합니다. 중요한 이유를 여러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첫 번째 중요한 이유는 문화유산 보호 관리의 어떤 출발점을 제시를 하게 됩니다. 즉 문화재 보존 대상을 목록화하거나 지정하거나 인정을 함으로써 문화재 보존 대상을 설정을 하고 국가적인 관여 그리고 이해 당사자의 보호 활동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문화재 보호 대상이 편입된다는 소리는 보호 가치가 있다는 것을 인정을 받는 것인데, 그런 보호 가치 판별의 기준을 제시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문화재 보호 대상의 설정은 문화재 가치의 기준을 제시하는 과정에 해당이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문화재 보호 대상의 편입은 관련된 학자들이 주장해서만 결정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그 나라, 그 지역의 정치 지도자가 보호하고 싶다고 주장해서 결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어떤 정치 과정과 학문적 연구 성과의 접합점에서 보호 대상이 결정이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재 보존 대상의 설정은 문화재 보존 정책 환경의 변화의 어떤 향방을 반영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즉, 한 국가가 경제 성장이라든가 개발에 치중되어 있을 때는 문화재 보존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문화재 보존 대상을 작게 잡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1960년대, 70년대는 문화재 보존 대상의 범위를 좁게 잡았죠. 그렇지만 사회가 다원화되고 그리고 국가가 균형적으로 발전해 나갈 때에는 문화재 보존 대상의 범위를 넓게 설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즉, 이러한 정책 환경의 변화가 문화재 보존 대상의 설정과 긴밀하게 연결된다는 점은 여러분들께서 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문화재 보존 대상의 설정은 어떤 문화재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수준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고, 그런 인식 수준에 의해서 끊임없이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즉 시민사회가 문화재 보존을 통해서 지속가능한 어떤 발전, 즉 후손들에게 우리가 누리는 가치를
충분하게 이어받아서 향유를 하도록 해야 한다라고는 사회적 합의가 있을 때는 문화재 보존 대상의 범위를 넓게 잡는 경향이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점을 종합해 볼 때 문화재 보존 대상의 설정은 매우 중요한 어떤 화두를 제시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 주제로 문화재 보존 대상의 설정, What should be protected? 이 주제에 관해서는 네 가지의 하위 어떤 주제를 우리가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문화재에 대한 국내적인 규정, 범위가 무엇인지를 한번 확인해 봐야 하고, 그 다음에는 문화재 보존 대상의 변화에 대한 범위와 접근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추적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즉 1962년도 문화재 보호법이 제정 당시에 어떤 문화재의 어떤 정의 규정과 그리고 2016년도 최근에 문화재 보호법이 개정되면서 문화재 보존 대상을 어떻게 설정하는지 그것을 우리가 비교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유네스코에서 문화재 보존 대상을 어떻게 설정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면밀하게 봐야 하는데, 일단 여러분들의 영어 실력을 발휘해서 이런 어떤 문화재, 즉 cultural property, cultural heritage에 대한 어떤 그 원문 규정, 정의를 우리 한번 세밀하게 분석해 가면서 번역을 한번 해봅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여러 가지의 보호 시스템을 비교하는 것인데, 즉 경우에 따라서는 한국과 일본의 제도를 비교해보고 또 한국과 중국의 기준을 비교해보기도 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유네스코의 규범을 우리 한국의 국내법이 얼마나 따라가고 있는지 그것을 우리가 비교해보는 것도 매우 중요한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첫 시간 개요 강의 시간에는 이렇게 몇 가지 예의에 해당되는 내용만 다룰 것인데, 우리 문화재보호법에서 어떤 문화재를 규정할 때 여러 가지 네 가지 종류를 설정하고 있죠. 유형문화재, 무형문화재, 기념물, 민속문화재. 유형문화재는 건조물, 전적, 서적, 고문서 등등의 그러한 어떤 그 부동산, 동산 문화재를 의미하고요. 무형문화재는 연극, 음악, 무용, 놀이, 공예기술 등등 이러한 무형적인 어떤 문화적 가치를 보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기념물, 영어로는 대개 monument라고 하는데, 이것은 절터, 옛무덤, 조개무덤과 같은 어떤 사적지, 그리고 경치 좋은 곳으로서 예술적 가치가 큰 경승지, 그리고 동물, 식물, 지형, 지질 등의 천연기념물, 그런 것들이 속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민속문화재인데, 이것은 의식주, 생업, 신앙 등 우리 선조들의 생활 양식을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그런 어떤 증거들을 우리가 의미하는데, 우리 국내 문화재 보호법상에서 이와 같이 네 가지로 정하고 있는데, 일본이나 중국은 또 다르게 정하고 있고, 그리고 유네스코에서는 어떤 식의 규범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지가 중요한 우리의 공부거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유네스코의 어떤 규범, 즉 유네스코의 협정에서 문화재, 즉 cultural property라는 말이 처음으로 등장한 것이 1954년에 체결된 무력 충돌 시의 문화재 보호에 관한 헤이그 협약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헤이그 협약 1조에 그 문화재란 무엇이다 라고 규정한 것이 있어요. 이것이 상당히 많이 인용이 되고 있는데, 첫 번째로는 동산, 부동산의 문화재로서 모든 사람의 문화유산에 대해서 매우 중요성을 지니고 있는 것들이다 라고 규정하고 있어요. 두 번째로는 그리고 건물군을 얘기를 하는데, 그 건물군들이라는 것은 문화재, 그 동산 문화재를 보존하고 보여줄 수 있는
전시를 할 목적으로서 지어진 그런 건물군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런 여러 가지 문화재들을 다량 보유하고 있는 어떤 센터, 어떤 그 집합된 건물을 우리가 어떤 cultural property라고 보는데,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알 수 있듯이 무력 충돌 시의 문화재 보호라고 하는 어떤 그 협약의 목적에 맞도록 그렇게 정의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지금 무력 충돌이라는 것은 어떤 폭탄 투하라든가 폭격으로부터 문화재를 보호해야 한다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도록 이 지금 문화재가 정의된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1970년도에 체결된 문화재의 불법 일반출 또는 소유권 이전의 금지와 보호에 관한 협약이 있는데, 여기에서 문화재는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다루어지고 있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것은 그 문화재란 무엇이냐라고 할 때는 국내법에서 문화재 보존 가치를 인정받아서 법에 의해서 보호 목록에 들어간다고 하는 어떤 제도화된 과정에서 문화재가 설정된다고 여기서 명기가 된 것입니다. 즉 여기서 보면은 the term cultural property means property which on religious or secular grounds is specifically designated by each state as being of importance. 여기서 밑줄 친 부분을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Designated by each state as being of importance. 즉 국가에 의해서 중요성을 인정받아서 지정이 되는 것이 문화재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인데, 지금 문화유산과 문화재를 구별하는 여러 가지 그 기준이 있느냐 없느냐, 정답부터 말한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합의된 구별이 없어요. 즉 문화재와 문화유산은 어떤 받아들이는 보는 어떤 방향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 것이지, 그것이 어떤 그 법적으로 또는 합의된 어떤 기준점이 없다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문화재를 정의하면서 이 1970년 협약에 의해서는 어떤 국가가 중요성을 인정해서 지정을 했다라고는 항목이 나오는데, 이 항목이 매우 중요한 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Cultural Heritage, 문화유산이라는 말이 공식적으로 쓰이기 시작한 것은 1972년도의 세계 문화 및 자연유산 보호에 관한 협정에서 도입된 이유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런 문화 및 자연유산 보호협정 제1조에서 문화유산은 이런 것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이렇게 하고 세 가지 항목으로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즉 기념물 monuments, 그리고 어떤 건물 집합 groups of buildings, 그리고 유적지 site, 세 가지로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보면 각 항목마다 outstanding universal value, 즉 탁월한 보편적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가 문화유산으로서 가치를 받는 아주 중요한 판단 기준이라고 여기서 정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여러 학술 논문이라든가 협약에서는 이런 outstanding universal value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런 문화유산의 가치의 어떤 위계성을 이 문서에서 확정을 짓고 있기 때문에 보다 문화적 다양성을 추구하는 데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비판을 갖게 되죠. 그렇지만 일단 우리가 그 문화유산에 관련된 규범체제를 우리가 공부하는 데 있어서 1972년도의 협약은 이런 Cultural Heritage라고 하는 개념을 도입했고, 그리고 Cultural Heritage를 판별하는 가치 기준으로서 Outstanding Universal Value라고 하는 어떤 가치, 어떤 그 정도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중요한
눈여겨볼 만한 사항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2003년도 무형문화유산 보호협약에서 드디어 Intangible Cultural Heritage라는 말을 쓰기 시작하는데, 사실은 오래전부터는 뭐 folk, 민속이라든가 어떤 크래프트라든가 등등의 어떤 하위 단위의 용어들을 이런 무형문화유산의 개념을 대표하는 것으로 사용을 했었어요. 그러다가 2003년도 무형문화유산 보호협약을 제정하면서 집중적으로 용어에 대한 토론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Intangible Cultural Heritage라는 말을 공식 용어로 사용하기 시작한 것은 바로 2003년 이 협약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이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의미를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Practice, representations, expression, knowledge, skill. 즉 관행, 연행, 표현, 지식, 기술, 그리고 as well as the instruments, objects, artifacts, and cultural spaces associated therewith. 그러한 어떤 무형문화유산의 그 요소들과 더불어서 어떤 도구, 그리고 대상물, 물질, 그리고 인공물, 그리고 문화 공간, 이런 것들이 무형문화유산의 어떤 실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들 모두가 실체가 아니라 community, groups, and in some case individuals. 그러니까 공동체, 집단,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개인들이 recognized as part of their cultural heritage. 그들의 문화유산의 일부라고 인정한 것들. 그것이 바로 무형문화유산이라는 것이죠. 즉, 이 네 줄의 무형문화유산 개념 규정에 우리가 연구하고 분석하고 더 확장을 해서 조사해야 할 것들이 다 들어있는 거야. 즉, 커뮤니티는 뭐냐, 공동체는 뭐냐, 그룹스, 집단 뭐냐, 그리고 인디비주얼은 뭐냐, 왜 이런 용어들을 썼을까, 그리고 이 용어들이 가지고 있는 함의는 무엇일 것인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충분하게 이해를 하고 공부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단락에 보면은 This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transmitted from generation to generation. 이 무형문화유산은 세대에서 세대로 전승이 돼야 한다. 그리고 끊임없이 constantly recreated, 재창조되어야 한다. 누구에 의해서? Community and groups. 공동체와 그 그룹에 의해서 재창조되어야 한다. 뭐에 대응을 해서? 환경에 대해서, their environment. 환경, 그러니까 삶의 환경은 끊임없이 변하고 있습니다. 기술 문명이 변화하고, 사회적 환경이 변하고, 자연 환경들이 변하고, 그들의 일상생활이 변하고, 가치체제가 변하고, 그러한 환경 변화에 대해서 이런 전통문화유산, 그런 그 전통적인 요소를 가지고 끊임없이 재창조하는 것이 바로 무형유산이다. 무형문화유산은 그 유형문화유산처럼 화석화된 것을 보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보존이 되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항목은 매우 중요한 것이라고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Their interaction with nature and their history and provide them with a sense of identity and continuity. 그리고 무형문화유산은 어떤 자연과 역사에 상응을 해서 그들에게 어떤 정체감을 주고 그리고 영속성을 준다. 그래서 결국은 promoting respect for cultural diversity and human creativity. 이 마지막 그 프레이즈는 무형문화유산 보호협약이 2년 뒤에 채택된 문화 다양성 보호협약과 하나의 쌍둥이 그 협약으로 볼 수 있을 정도까지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즉, 이 무형유산 보호의 궁극적인 목표는 문화적 다양성을 존중을 하고 그리고 인류의 창조성을 진흥시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이 두 항목이 무형문화유산을 규정하는 매우 중요한 항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것은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번역도 해보고 음미도 해보고 그리고 토론도 해봐야 할 것입니다. 오늘 첫 시간에 Cultural Heritage와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개념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고 이것을 문화재 보존 대상의 설정이라는 측면에서 중요한 출발점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러한 문화적 자원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또 중요한 이 용어가 Cultural Cooperation, 문화협력이란 무엇이냐라는 것인데 이런 문화협력은 국가와 국가 단위에서 이루어질 수도 있고 또 국가 안에서 여러 당사자들, 그러니까 문화유산의 어떤 소유자, 보호자, 그리고 시민사회, 중앙정부, 지방정부 이러한 각 주체들이 이제 협력을 해야만 이것이 잘 이루어질 수가 있는데 이런 문화협력은 무엇이냐, 문화협력의 기본 정신이 뭐냐에 대해서 오늘 음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어떤 국제문화협력의 원칙에 대한 선언인데 이것은 국내적인 환경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이 된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 1조에서 첫 번째 선언 항목은 뭐냐면은 그 각각의 문화는 존엄성을 가지고 가치를 가지고 있다. 그러한 각각 문화의 존엄성과 가치는 서로 존중을 받아야 하고 보존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어떤 열등한 문화가 있고 우수한 문화가 있는 것이 아니고 또 강한 집단의 문화는 보존되어야 하고 열등한 집단, 약한 집단의 문화는 처참하게 소멸되어야 하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모든 문화는 어떤 존엄성과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은 그들 문화를 발전시킬 권리와 의무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권리이자 의무입니다. 권리만 있고 의무가 없는 것이 아니라 또는 의무만 있고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라 권리와 의무를 다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여건에서 상호 존중 그리고 상호 영향 그런 것을 감안해서 어떤 그 variety, 다양성과 diversity 이러한 것들이 보존되고 존중이 돼야 한다는 것을 여기서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동영상 강의를 올렸는데 여러 가지 그 어색하기도 하고 그리고 사실 매끄럽지도 못합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좀 더 자연스럽고 여러분들과 쌍방향의 어떤 토론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나도 이러한 동영상 강의를 제작하는 어떤 그 자세나 방법론도 많이 개선시켜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앞으로 이제 공부를 해나가는 과정에서 이 세 가지 방향으로 진행을 할까 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마지막 결론으로서 얘기를 하자 보면은 유네스코의 어떤 그 중요한 도큐먼트는 우리가 다 한번 읽어보자. 이 자료들을 우리 그 구글 클래스룸 디렉토리에 다들 올려놓고 그때그때 여러분들이 참고하고 학습할 수 있도록 공고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국내법, 즉 문화재보호법을 비롯해서 매장문화재보호법, 무형문화유산,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 이런 것들을 우리가 면밀하게 한번 살펴봐야 하고요. 마지막으로는 이러한 어떤 국제적인 어떤 규범체계 그리고 국내의 규범체계 이런 것들 종합적으로 understanding 이해를 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동영상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봤나요? 다음부터는 중간중간에 퀴즈도 집어넣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짧은 시간이 여러분들에게 아주 의미 있는 어떤 메시지를 교환하고 우리가 지식 창출의 어떤 기반으로서
우리가 쓸 수 있는 중요한 순간으로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이 좀 더 저와 쌍방의 소통을 할 수 있는 시작점이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수고했습니다.